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87개 나라가 모인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반전.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187개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이었어요. 미국 전략 분석관인 저는 뒷좌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젊은 여성 외교관 한 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87개국 대표님들께 요청드립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대한민국을 핵 비보유 완전 자립국으로 공식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무슨 자립국이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NPT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발상 아닙니까? 러시아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자립국이란 말입니까? 중국 대표도 거들었어요. 조선이나 반도체나 열심히 만드세요. 회의장 곳곳에서 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그분이 손짓을 하자 회의장 전면에 대형 스크린 6개가 일제히 켜졌어요.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생중계였어요. 누리호 4차 발사를 187개국 앞에서 공개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켓 발사를 국제회의 한복판에서 생중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감행한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회의장에 있던 187개국 대표들 모두가 스크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숨을 죽였어요. 3, 2, 1. 점화. 하얀 불기둥이 세차게 치솟았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단 분리 성공. 1분 후. 페어링 분리 성공. 2분 30초 후. 2단 분리 성공. 모든 단계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때 화면에 속도계가 나타났습니다. 마하 18, 마하 19, 마하 20.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하 21. 회의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표도 얼어붙었어요. 중국 대표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한국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하 21 재진입 기술이에요. 완벽한 다단 분리 기술입니다. 정밀 궤도 진입 기술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러시아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프랑스 대표는 옆 사람과 급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 로켓이 아니에요. ICBM과 똑같은 기술이지 않습니까? 대륙간탄 도미사일.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능력. 한국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만들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비웃던 그 누구도 이제는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3시간 후였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긴급회의실. 저는 급히 소환됐어요. 국방장관, CIA 국장, NSA 국장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비엔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보고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생중계했습니다.
마하 21속도를 달성했고요. 완벽한 재진입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ICBM 기술과 동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NSA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정보망에서 포착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각종 시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한빛 원자력 발전소 126만 킬로와트급 사기. 누리온 슈퍼컴퓨터 세계 20위권.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완료. 핵 시뮬레이션 연구소 가동 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니요? 더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레이저 무기 연구소. 거제 대우조선해양 214급 잠수함 수출 1위. 핵추진 잠수함 기술 연구 진행 중. 국방장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과장인지 사실인지 말이죠.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48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꼈어요. 이 나라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첨단 기술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로 향했어요. 사전에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배우러 오셨다니 영광이네요. 보통은 우리를 무시하던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엔나 회의를 봤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더군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라남도 영광으로 향했습니다. 한빛 원자력 발전소. 사기의 거대한 원자로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26만 킬로와트급 원자로 사기입니다. 하루에 생산하는 전력이 504만 킬로와트죠. 놀라운 숫자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누리온입니다. 초당 25페타플롭스 연산 능력이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걸로 뭘 합니까?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핵 시뮬레이션이요? 네, 실제로 터뜨리지 않고도 핵 반응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실험 없이 핵무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다만 능력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원자력,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게 갖춰져 있다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SMR은요? 레이저 무기는요? 잠수함은요? 저는 다음 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대전 유성구로 향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SMR, 소형 모듈 원전 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죠. 연구원 입구에서 이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SMR 개발팀 책임자였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네, SMR 기술을 보러 왔습니다. 이 박사님은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한 SMR입니다. 스마트라고 부르죠. 저는 모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크기가 기존 원전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10만 킬로와트입니다. 작지만 효율은 대형 원전과 같아요. 안전성은요? 이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대한 시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지진, 쓰나미, 전력 상실, 냉각수 유출.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돼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경우에 안전 정지 성공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미 완성됐다는 말씀이군요. 네, 2024년에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출 준비 중이에요. 그 순간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사우디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아, 벌써요? 이 박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네요. 대신 다음 장소를 소개해드리죠. 한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 연구센터입니다. 여기 센터장님께 연락해보세요. 다음 날,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 확인만 3번을 받았습니다. 레이저 연구센터 박 센터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오셨다고요? 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 센터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보여드리죠. 지하 3층 실험실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레이저 장치가 있었습니다. 블록1 레이저 요격 체계입니다. 출력은요? 30kW급이에요. 드론은 물론이고 소형 미사일도 요격 가능하죠.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되고 3초 만에 드론이 격추됐어요. 정확도는 99%입니다. 그리고 발사 비용은 거의 제로죠. 저는 놀랐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 수억 원이 드는데요.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블록1입니다. 블록1이요? 박 센터장님이 다른 방을 가리켰어요. 블록2는 100kW급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해요. 블록2를 볼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기밀입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으니까요. 오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누리호를 개발한 곳이었어요. 연구원 로비에 누리호 실물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47m였어요. 안내를 맡은 최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3단 로켓입니다. 1단과 2단은 75톤 엔진이고요. 3단은 7톤 엔진이죠. 모두 국산입니까? 100%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나사 하나까지 전부요. 저는 로켓을 올려다 봤어요. 비엔나에서 본 그 누리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하 21속도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최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재진입 기술이 핵심이에요.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 마찰열이 섭씨 2000도가 넘거든요. 그걸 견뎌냈다는 말씀이군요. 네, 특수 내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요. 최 박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기술이 있으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녁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원자력, 슈퍼컴퓨터, SMR, 레이저 무기, 로켓. 한국은 모든 전략 기술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내일은 거제도로 가야 했습니다. 5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남 거제도로 향했어요. 한화오션 조선소.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건조 시설이 있는 곳이었죠. 조선소 입구에서 정상무님을 만났습니다. 해군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보고 싶습니다. 정상무님은 저를 선박 건조장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검은 철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잠수함이 보였어요. 214급 잠수함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수출용을 만들고 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길이가 65m는 좋게 돼 보였어요. AIP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AIP요? 공기부료 추진 체계죠. 산소 없이도 2주간 잠항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하루만 잠수하면 산소 충전을 해야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AIP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정상무님이 손가락을 꼽았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4개국뿐입니다. 수출 실적은요? 214급만 해도 9척을 수출했어요. 인도네시아 3척, 이집트 4척, 폴란드 2척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세계 1위 잠수함 수출국이 한국이었다니요. 그런데 정상무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더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경비가 훨씬 삼엄했어요. 신분 확인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훨씬 더 큰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크기가 214급의 2배는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상무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죠. 리튬이온이요? 네, AIP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3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3주간 물속에 있을 수 있다니요? 그리고 이 설계는요? 정상무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설계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상무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들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들 것이냐를 묻는다면 그건 정치적 결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오후에는 조선소 연구동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수조 실험실이 있었어요. 여기서 잠수함 모형 테스트를 합니다. 물속에 축소 모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가 부착돼 있었어요. 수중 소음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소음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해양 배경 소음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유령처럼 조용하네요. 네, 그래서 잠수함을 유령이라고 부르죠. 실험실을 나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정상무님이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독일에서 209급 도입, 2000년대 214급 자체 건조, 2010년대 214급 수출 시작, 2020년대 3,000톤급 독자 개발, 그리고 마지막 줄 2030년대 핵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 예정.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도입에서 건조로, 건조에서 수출로, 수출에서 독자 개발로. 그리고 이제는 핵추진까지 눈앞에 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까? 정상무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국이 모두 강대국이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필요가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생존이 혁신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마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슈퍼컴퓨터, SMR, 레이저 무기, 로켓, 잠수함. 한국은 모든 전략 기술의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 걸까요? 저는 내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요. 6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향했어요.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김 차관님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청사 12층 회의실. 김 차관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일주일간 여러 곳을 둘러보셨다고요?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 차관님은 차를 따라주시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췄습니다. 원자력,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로켓, 잠수함. 그런데 왜 만들지 않습니까? 김 차관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같은 질문을 하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김 차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에겐 철학이 있습니다. 능력은 같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힘은 있지만 휘두르지 않는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서울이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죠.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김 차관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전쟁은 모두를 파괴할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주변국들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김 차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모두 핵무기를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 차관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기 대신 플랫폼을 만들기로요. 플랫폼이요? 네, 보셨잖습니까? SMR 원전, 잠수함, 레이저 무기. 우리는 이걸 수출합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파는군요. 정확합니다. 김 차관님이 자료를 꺼내셨어요. 214급 잠수함, 9개국 수출. K9 자주포, 7개국 수출. 천국 미사일, 4개국 수출. SMR 원전, 10개국과 협상 중. 숫자들이 놀라웠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액이 140억 달러였어요.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요? 김 차관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동맹이 됩니다. 무기를 함께 쓰는 나라들이니까요.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들이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대신 기술로 연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위기가 온다면요? 김 차관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6개월이요? 네, 모든 기술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조립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립입니다. 김 차관님이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저 밖의 시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능력으로요.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요.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외교부를 방문했어요. 박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비엔나 회의 이후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 국장님이 웃으셨어요. 187개국 중에서 32개국이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요. 32개국이나요? 네, 주로 중소국가들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한국이 모델이 된 거군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 국장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신중형 안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은 최대로, 사용은 최소로. 억제는 확실히, 도발은 절대 안 하는 거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워싱턴에 꼭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남산 타워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작은 나라였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 조선과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어요.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웠죠. 그러면서도 전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 힘은 있지만 휘두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신안보 모델 분석 보고서, 능력은 갓대 사용하지 않는 나라. 7일째 오전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 곳을 더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거기서 한국의 미래 기술을 연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 로비에서 최 원장님을 만났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찾아주셨군요.
네,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었습니다. 최 원장님은 저를 한 전시관으로 안내하셨어요. 대한민국 기술 70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시죠. 전시관 첫 번째 섹션. 1950년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섹션. 1960년대 사진들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포항제철 기공식. 수출 1억 불 달성 기념식.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뭡니까? 배우려는 의지요. 다음 섹션으로 이동했어요. 1970년대였습니다. 조선소 건설 현장.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 우리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샀고요. 때로는 몰래 배우기도 했죠. 최 원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1980년대 섹션. 컴퓨터, 전자제품, 통신기기. 점점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의 것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요. 1990년대. CDMA 이동통신. 반도체 메모리. 초고속 인터넷. 이때부터는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조선. 디스플레이. 세계 1등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섹션. 2020년대. 누리호 발사. SMR 원전. K배터리. K방산. 이제는 우리가 기준입니다. 저는 전시관을 한 바퀴 돌아보며 깨달았어요. 70년. 단 70년 만에 한국은 폐허에서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최 원장님이 벤치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었죠. 주변은 온통 강대국이었고요.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네, 교육이 전부였어요. 최 원장님이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 90%, 1970년대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1980년대 대학 진학률 30% 돌파, 2000년대 대학 진학률 80%. 지금은요?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숫자에 놀랐어요. 교육에 올인한 거군요. 맞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정부는 교육에 예산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최 원장님이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저 거리를 걷는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영어, 수학, 과학 모두요. 그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입니다.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양자컴퓨터 연구실입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 중입니다. 2027년 완성 목표예요. 다른 연구실.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기존 GPU보다 10배 빠른 처리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연구실.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KSTAR 장치로 100초간 플라즈마 유지에 성공했어요. 2050년 상용화가 목표죠. 저는 연구실을 돌아보며 느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최 원장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최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의식이요? 네, 우리는 항상 위기였어요. 전쟁, 분단, 가난, 고립.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항상 준비했습니다. 다음 위기를 대비해서요. 그게 바로 한국의 원동력이었어요. 최 원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힘도 세죠.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루라도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을 이렇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절박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저는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사람들, 첨단 빌딩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기술들. 원자력, 로켓, 잠수함, 레이저, AI, 양자 컴퓨터.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나라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서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는 만들지 않았어요. 전쟁은 선택하지 않았죠. 능력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힘은 있지만 휘두르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탑승구.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유형의 국가다.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위협이 아닌 신뢰로, 무기가 아닌 플랫폼으로. 세계는 이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서 있었어요. 국방장관, CIA 국장, NSA 국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미국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누리호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하 21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ICBM 제작 능력과 동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한빛 원자력 발전소. 126만 킬로와트급 원자로 사기 보유. 누리온 슈퍼컴퓨터로 핵 시뮬레이션 가능. 실험 없이 핵무기 설계가 가능합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SMR 원전과 레이저 무기.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완료. 3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 100kW급은 실전 배치 단계입니다. 합참의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 214급 잠수함. 세계 1위 잠수함 수출국. AIP 기술 보유 4개국 중 하나.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개발 중. 핵추진 잠수함 전환 가능한 설계입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대한민국은 6개월 이내 핵무기 제작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과 인프라가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NSA 국장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안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능력은 최대로, 사용은 최소로. 그들은 이걸 신중형 안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국은 무기 대신 플랫폼을 만듭니다. SMR 원전, 잠수함, 방산 무기를 수출하죠. 2024년 방산 수출 140억 달러, 세계 9위입니다. 수출한 나라들은 한국의 동맹이 됩니다.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리하군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기억합니다. 300만 명이 죽었던 전쟁을요.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선택은 전략적 계산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면 주변국과 군비 경쟁이 시작되죠.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으면서 능력만 보여주면요.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억제력은 갖되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비엔나 회의 이후 32개국이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대부분 중소국가들이에요.
그들도 한국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약소국이 생존하는 새로운 방법을요.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지켜왔습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해구산.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원자력 발전소, 슈퍼컴퓨터, 로켓 발사대, 잠수함 건조소, 레이저 연구소. 한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이미 됐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동맹의 재정의입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방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을 믿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에서 본 것들, 연구원들의 열정, 정부 관계자들의 철학, 시민들의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그 결단. 네, 믿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더군요. 어떻게요?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뭔데요? 힘이 있으면서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세계가 조금 더 안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게, 능력은 있지만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이었어요. 저는 다시 비엔나에 와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총회. 187개국 대표가 다시 모였어요. 6개월 전 그 회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187개국 투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비보유 완전 자립국 지위 승인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찬성 158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17개국. 가결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6개월 전 그 젊은 여성 외교관이 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87개국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한민국은 약속합니다. 이 능력을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요. 전쟁이 아닌 기술로, 위협이 아닌 협력으로, 무기가 아닌 희망으로.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진심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김 차관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차관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당신의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어요. 제 보고서요? 네,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유엔에 전달됐더군요. 당신이 쓴 거 맞죠?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렇게 쓰였다니요. 한국을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많은 나라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이 축하 만찬을 열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 이집트 모두 한국에서 기술을 도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214급 잠수함 덕분에 우리 해군이 강해졌습니다. 사우디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SMR 원전 계약 감사합니다. 우리 사막에 녹색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기술만 판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동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기술로요. 위협이 아닌 협력으로요. 그리고 그 동맹은 단단했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존중하니까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김 차관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김 차관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2030년까지 50개국과 기술 협력,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그리고요, 평화입니다. 김 차관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한반도 평화요. 70년간 이어진 분단의 종식이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김 차관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고, 기술 후진국에서 기술 강국이 됐죠. 이제 평화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면 정말 해낼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워싱턴 DC 제 사무실. 동료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한국이 북한과 SMR 원전 협력 협상을 시작했대요. 저는 깜짝 놀라 뉴스를 켰어요. 화면에 서울과 평양 대표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북 에너지 협력 MOU 체결. 북한 5개 지역에 SMR 원전 건설 추진. 기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통한 평화 정착이 목표라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정말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1년 후, 2027년 가을. 저는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1년 전 보고서를 쓰던 그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울은 더 발전해 있었어요. 더 깨끗하고 더 첨단적이고 더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밝았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믿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세계적 확산 기술로 만드는 평화, 21세기 새로운 희망. 첫 문장을 적었어요. 2025년 11월 비엔나 회의장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증명했다. 무기가 아닌 기술로, 전쟁이 아닌 협력으로, 파괴가 아닌 건설로 평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개의 꿈과 희망.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 스스로 서는 자립국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마저 쓰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희망을, 기술이 가져온 평화를.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세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 인류 미래의 새로운 희망. 능력은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 힘은 있지만 휘두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